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90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06일차고요. 오늘 102페이지예요. 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네, 볼게요. 개인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에너지 있죠.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에 미리 예산을 짜는 거는 똑같다. 내가 감정을 써버리면 에너지 관리를 200 이하의 감정을 이번에 85%라고 하시죠. 78%가 아니라 그 영상에서 85%의 사람들이 200 이하의 감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녕, 힘내고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85%가 200 이하인 거예요. 근데 그 200 이하의 에너지를 그냥 마구 써버리면 예산을 세우는 것조차도 안 되죠. 마이너스를 쳐버리죠. 굉장히 마이너스를 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게 뭐 막 그랬었던 시간이 참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공부하고는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거다라고 해서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적인 걸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스탑하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관찰자니까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왜 그럴까?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개인의 에너지, 그래서 한 부서에서 내리는 예산 관련 결정들은 다른 부서와도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 부서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조직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추후 이윤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에너지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으로 또는 특정 영역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만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평균 수치가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조금만 일이 올라도 전체 에너지 평균이 전 세계 에너지 평균이 올라가듯이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예. 에너지는 장기적인 관점과 큰 시야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죠?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과 큰 시야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에너지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어릴 적 상처와 아주 크게 연관이 있다는 거야. 어릴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근원적으로 시초에 내가 어떤 것을 엄마한테 버림당할 것 같은 그 느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고 어떤 걸 믿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한 잔 더 마시는 칵테일이 당장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겠지만 다음날 2배의 수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쯤에서 개인적인 에너지를 기준 삼아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말에 합리적인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독자를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일단 당신의 건강한 의심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개인적 에너지 관리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하면 유용하다는 내 말이 이 책의 뒷부분에서 어떤 설명과 논리로 펼쳐지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자.
당신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이다. 당신의 설명에 극도의 회의심을 품은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투자를 줄이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소위 갑질을 하게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틈만 나면 고객들을 속이려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자면 모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본주의는 구석구석 부패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단히 유용하게 작용한다. 나쁜 아이디어들을 엮으면 더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역설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고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든다. 크게 보면 시스템과 패턴을 이용할 줄 아는 일부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제외하고 자본주의는 이기심이 문명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 당신과 에너지 사이에도 동일한 역설이 적용된다. 당신과 에너지 사이라고 그랬는데 당신과 에너지, 당신, 나는 에너지죠. 나는 니콜, 에너지,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역설이 적용된다. 맞죠? 네, 개인적인 에너지를 북돋우는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일하지 않고 스키를 타러 가겠다니 이런 이기적인 놈을 봤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개인적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관리한다면 우려와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을 쓰고 있는 동안 내 아내와 친구들은 내가 왜 화창한 오후의 햇볕을 함께 쐬지 않고 방에 처박히는 이기적인 짓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중이다. 나도 곧 그들과 합류할 것이다. 나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흡족한 상태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내가 30분 늦게 나타났다고 해서 나를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오히려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나를 반겨줄 것이다. 균형은 이렇게 유지된다.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현명한 이기심도 있다. 첫 번째 비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생산성을 극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해야 하는 일과 정신 상태를 맞추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 정신 상태를 맞추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웰리스, 뷰티 앨리스. 세상이 바뀌죠. 테슬라는 도로에서의 생태계를 바꾸지만 우리는 뭐예요? 뷰티 웰리스계의 개인 맞춤형으로 생태계를 바꾸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내 의식은 어떠해야 남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내 것만 찾고 있으면 안 맞죠. 남을 돕는 거와 내 것만 보는 거하고는 이게 의식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 상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돈이 들어오는 그 에너지. 그쵸?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머리는 편안하고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만화를 그린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진다. 나의 뇌가 만화 그리기 활동에 적합한 상태라 작업이 비교적 쉽다. 꽤 여러 번 오후에 창의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시간 낭비였다. 오후 2시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죄다 어디서 베낀 듯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전 6시에 독창적인 나는 오후 2시에 복사기가 된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글 쓰는 사람은 대부분 이른 아침이나 자정 이후에 활동한다. 그때가 창의성이 가장 풍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헬스클럽에 가거나 테니스를 친다.
하루 중 그 시간대가 가장 에너지 넘치는 시간이다. 저녁 시간은 신체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0대에는 한밤중에 운동을 해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젠 아니다. 연령대에 맞게 당신의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연령대에 따라서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거 맞죠? 예. 저녁 때는 에너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하다 오후에 해야 되겠다. 아침에 뭐 이렇게 정신없으면 저녁 때 돼서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해야지 했다가 아이고 하면서 저녁에는 나 귀찮은 거야. 아,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막 했는데 보니까 저녁에는 다 귀찮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뭘만 하는데 이제 뭔가 할 때 새벽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오후 저녁 때 되면은 그냥 자야지. 침대가 눈에 들어와요. 자야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생활 패턴도 조정을 해야 한다. 나의 만화 창작 활동은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늦은 오후부터 초저녁에는 기계적인 일들을 한다. 오후 운동을 마치고 와서 딜버트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처리한다. 그 시간대의 내 에너지는 깊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아마 오후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후 내내 따분한 작업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저것 손만 대다가 결국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면서 말이다. 사실 그때그때 일을 조정하며 일하는 해문화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회사 생활 16년 동안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차선책을 택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창작 작업을 했다. 그때 했던 여러 작업 중 하나가 딜버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마칠 수 있다. 남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말이다. 두 번째 비밀, 단순화 인간 대 최적화 인간. 그러니까 자신만의 리듬을 먼저 찾는 것이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에 또 에너지가 막 쓰여지는 젊은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시스템을 돌리는데 저녁반을 따로 돌려야 되나 이럴 정도로 저녁에 눈 뜨고 아침 일찍은 못 들어오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누군가 저녁형 리더가 나와서 젊은 친구들이 저녁에 돌리는 거지. 애들 재워놓고 듣고 또 막 이렇게, 그쵸? 그 리듬을 찾는 거 자신만의. 두 번째, 단순화 인간, 최적화 인간. 그죠? 나는 사람을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단순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운 길을 택한다. 최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꼬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쏟는다. 두 유형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내 아내 셸리는 독보적인 최적화 추구형 인간이다. 그 반대로 나는 단순화에 목을 맨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저녁 아내와 나는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근처 극장에서 영화를 볼 예정이다. 우리는 목적지에 가는 길에 친구들을 태우기로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차를 사용할 일이 없다. 주차하기도 쉽고 혼잡할 시간도 아니어서 여러 면에서 여유 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이건 단순화를 좋아하는 내가 세운 계획이다. 1시간 뒤 셸리가 돌아오면 내 계획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셸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내 예상보다 훌륭하고 어쩌면 더 생산적이기까지 한 저녁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기만 한다면야 하지만 변화는 늘 혼자 오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동반한다. 강철 심장의 셸리는 그러려니 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나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간이 떨리다 못해 녹아날 지경이 된다. 나는 최적화 체질이 아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셸리가 레스토랑에서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급한 일부터 처리하려 들지도 몰라. 그럼 출발이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는 않을 거야.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셸리가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차에 기름이 없을 테니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야 할 거야. 셸리가 아침에 차를 써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잖아. 집을 나서기 전에 셸리가 가는 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환불할 게 있다고 쇼핑백을 챙길 수도 있어. 아마 구매 영수증을 못 찾아서 슈퍼마켓에서 실랑이를 벌일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모두 감안하면 레스토랑에 15분 정도 늦게 도착할 거고, 그러면 예약해둔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할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로 혈압이 급상승할 거야. 어휴, 별걸 다 생각하네요, 미리. 셸리의 최적화 계획이 보통 90% 정도는 먹히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침착해, 스콧. 긴장 풀자고. 내 상상력을 펼쳐서 그 이후로 벌어진 이야기를 펼쳐보겠다. 물론 재미를 위해 약간 과장한 면도 없지 않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 집을 나서는데 셸리가 내가 알지도 모, 알지도 못하는 지름길로 가자고 하네. 운전은 내가 하는데 자기가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대. 뭐 그럼 그러자고 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갈림길이 나와서 어떤 길로 가야 하나 궁금해하는 바로 그때 셸리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해. 전화를 받은 아내가 미사일 방언이 기후변환이 골치 아픈 대화를 나누는데 통화 중에 하는 말이 통화 상대에게 하는 건지 내게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셸리가 맞아 하고 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다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 말이 맞다는 거야? 곧 나는 길을 잃고 도움의 눈길로 셸리를 바라보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셸리는 그저 손만 흔들어대. 아, 내비게이션으로 슈퍼마켓을 찾으면 되겠다는 기발한 생각이 스쳐가. 문제는 내가 슈퍼마켓 위치를 모른다는 거야.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쇼핑백을 꺼내 주소를 확인해. 그리고 스마트폰에 주소를 입력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떡하지? 일단 인터넷 신호가 잡히는 데까지 찾아서 슬슬 운전에 가보는 거야. 제발 신호가 잡히길. 혹시 경찰이 날 발견하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지. 드디어 신호가 잡혔어. 스마트폰에 주소 입력을 하긴 했는데 검색이 한참 걸려. 아, 드디어 검색이 됐어. 이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에구, 지름길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를 선택했나 봐. 차가 고속도로로 막 진입하고 있어. 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로 들어서니까 셸리가 날 보며 팔을 휘젓고 있어. 다른 길로 가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 장작을 패거나 비행기를 이륙시키라는 것 같기도 해. 도저히 뜻을 모르겠어서 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셸리 통화가 끝나기만 바라고 있어. 시간은 이미 많이 지체됐어. 아무리 밟아도 레스토랑에 30분은 늦을 텐데 입장이나 시켜줄까 모르겠어. 게다가 더 늦게 시작하는 다른 영화를 봐야 할 텐데 그 영화를 우리 넷 모두 좋아할까? 모르겠어. 이건 정말 내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내의 최적화 계획이 90% 정도 맞아 떨어진다면 레스토랑에 가는 길에 계획한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도 완벽하고 좋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고 처음에 고른 것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를 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최적화를 쫓으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가끔 최적화에 신경 쓰다가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최적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이 필요하다. 나는 단순하고 실패할 확률이 없는 계획이 더 좋다. 심장 박동이 빨라질 염려가 없는 강아지나 장미꽃, 정원 따위를 떠올릴 때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계획 말이다. 나는 단순화에 무조건 한 표를 던지는 편이지만 최적화가 더 좋은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도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단순화와 최적화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화가 무조건 옳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 하는 일이나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최적화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시간짜리 일을 2시간 내에 끝내야 할 때도 있고 언제나 단순한 길만 선택하는 호사를 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나는 언제나 단순화를 선호하며 사람들 역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시스템을 보다 더 쉽게 따른다. 이에 대한 사례는 나중에 건강 관리와 식단 관리를 주제로 설명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다. 저녁에 2번, 아침에 2번.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되게 단순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단순한 걸 막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단순화된 부분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제 힘들게 이런 거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또 불안감을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돼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좀 약간 꾸준하게, 진득하게 더 많이 그냥 꾸준하게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신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하게 하느냐, 그쵸? 뭔가 최적화, 단순화와 최적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두 개 다 혼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단순화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어, 네, 여기까지 읽고요. 28분이에요. 또 나가면 계속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나는 최적한지 단순한지 최적화는 아닌 것 같고 단순화도 아닌 것 같고 복잡한 건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찾아지면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요번 주 화요일 수업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민규님. 아이고, 바쁘실 텐데, 진짜 퇴근하시고 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발표했던 거 한 번 더 다시 듣고, 예, 신념을 발표하고 찾아서 발표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요새 호킨스 박사의 영상 자체가 에고에서 벗어난 그 의식 참나의 어떤 그 가는 길에 그 높은 그 세상을 그걸 보게 되니까 에고로서의 그 응집되어 있는 것들이 툭툭툭툭 찾아지고 놓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식 공부하는 거가 너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호킨스 박사님 영상 또 보는 시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화요일 날에는 수업 7일인가요? 토일. 저, 예, 또 시크릿 있습니다. 네, 3월 7, 8일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또 시간 미리 또 빼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